(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향, 현, 성으로 구성되는 행정구역마다 의회 역할을 하는 인민회의가 구성되었고 이들이 선출하는 인민위원회가 정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위이든 중요한 자리는 모두 공산당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이 곧 국가였습니다. 건국 초에 중국이 쫓아야 할 발전 모델은 당연히 먼저 공산화된 소련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이 3개월이나 소련을 방문하면서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에 의한 경제 봉쇄를 당하면서도 소련과의 동맹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원조도 이끌어내며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지개혁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땅을 가진 토지는 몰수되었습니다. 아울러 몰수한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중국 대륙 농토의 주인이 절반 정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지배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건국 초 국가 기반을 닦은 중화인민공화국은 1953년 러시아를 모델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철강과 기계, 화학비료 생산을 위한 기업들이 세워졌고 석유 자원을 개발하고 철로를 놓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집단 농장을 만들어 함께 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들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새로운 문화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스며들면서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국가 소유로 바뀌고 농민들이 집단 농장의 사원이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후 소련 공산당을 이끌게 된 후르시초프는 미국의 평화공존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 공산당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더 이상 소련식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인민의 힘으로 경제와 국방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인데요. 1958년부터 농촌에서 대약진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 집단 농장을 더 큰 규모로 통합하여 인민공사로 재편한 결과 1억 명이 넘는 농민들이 인민공사 사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개인이 생산한 식량이나 공산품까지 모두 공동 소유였고 사람들은 가정이 아닌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든 안 하든 내가 가질 수 있는 양은 동일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진행된 대약진 운동에서 식량 생산과 공업 생산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약진 운동이 펼쳐진 1959년부터 3년간 약 2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는데 수많은 농민들이 기근을 피해 도망치며 대약진 운동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실패의 책임을 지고 주석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이유는 인민공사라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 운영한 당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새롭게 국가 주석에 오른 류사오치를 비롯하여 덩샤오핑 등은 실패로 끝난 인민공사를 중소규모의 농장으로 분해하고 자유시장도 되살리면서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실행된 것인데 흑묘백묘론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생각을 표현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이런 생각들이 마오쩌둥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따라서 마오는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내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쟁, 즉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의 이런 주장은 겉으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탈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비록 주석에서 물러났지만 마오쩌둥은 여전히 인민에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홍위병이 투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오를 지지하는 시위가 1966년부터 10년간 격렬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혁명 초에는 학교의 수업이 중단되고 신입생 모집도 중지되었으며 대자보를 통해 학교 당국과 교수를 비판하는 등 활발한 혁명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전국을 돌면서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갔고 소위 반혁명 인사로 지목된 사람들은 끌려나와 자아 비판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석 류사오치를 비롯한 많은 고위 당원과
오함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비판을 받으며 실각하거나 투옥되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와중에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인정받던 린비아오가 1970년 마오를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소련으로 망명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문화대혁명이 인민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실체가 알려졌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으로 사망한 인민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은 끝났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에는 덩샤오핑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기존의 계급투쟁 대신 현대화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장정에 참가했던 덩샤오핑은 원래 마오쩌둥과 무척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투쟁과 이념 자체를 중요시한 반면 덩샤오핑은 실사구시와 현대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 현대사의 이 양대 거물은 권력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실용주의 생각을 가진 덩샤오핑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977년 덩샤오핑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은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좌절이었다고 평가하고 혁명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신에 농업, 공업, 국방, 과학 등 4개 부문의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혁과 개방을 그 실천 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혁은 농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그에 따라 농민들은 스스로 수확한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영업이 허용되었고 복건성의 샤먼, 광동성의 산터우, 선저우, 주하이 등 4대 경제 특구가 지정되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에서도 대립보다 경제를 우선하며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타이완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식량과 공업 원료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에서도 현대화한 대기업이 등장하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특구의 효과가 커지자 남동 연해에 몰려있던 특구를 넓혀서 다롄, 치낭다오, 텐진, 옌타이, 칭다오, 렌윈강, 난퉁, 상하이, 닝보, 원저우, 푸저우, 광저우, 잔장, 베이하이 등 14개 연해 도시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살아났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식 경제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당이나 정부의 부정부패도 심각해진 것인데요. 그런데 때마침 독일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소련에서마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며 개혁개방 노선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오사운동 70주년에 맞춰 시장과 언론 자유 확대, 공산당의 정당 활동 보장, 사회민주주의 도입 등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회는 점차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증가하면서 시위 참가자가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공산당은 베이징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천안문 광장을 둘러쌌지만 시위대는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의 명령으로 무력 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집회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사망자 수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10,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개혁 개방이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물러났고 정치 민주화 움직임은 지체되었으며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점 있는 새로운 주석으로 선출한 중국 공산당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주석에서는 물러났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다시 받아들여지며 중국 경제는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쩌민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후진타오입니다. 장쩌민은 천안문 사건 이후 2002년까지, 후진타오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내며 중국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 두 지도자가 중국을 이끄는 동안 해안에 비해 발전이 늦었던 동북 삼성이나 중서부 내륙 지방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시진핑이 새로운 총서기로 선출되었고 그 역시 각계각층이 고루 잘 사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진핑은 그것을 중국의 꿈이라 명명했는데요. 지금은 중국인들을 비롯한
비롯한 전 세계에 여러 면에서 실망을 안겨주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주의 중국 안에 자본주의 홍콩과 타이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덩샤오핑이 주장한 일국 양제입니다. 홍콩과 타이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진핑은 2022년 7월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일국 양제를 20회나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인 10월에 개최된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일국 양제를 통해 조국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국 양제의 견지에서 보면 현재의 중국이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국을 침략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중국의 대만 침략설은 중국 봉쇄의 명분을 얻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서 6.25 이후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끝나면 그 불길이 한반도로 옮겨붙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서 전쟁터는 대만이 아니라 언제나 한반도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참상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